미국 무인기 얘기를 저희가 앞에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더 잘해주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전문가들이신데. 아닙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24일 미국의 정찰 무인기인 MQ-9 리퍼가 군산 앞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네. 새벽에 추락했는데 오후에 그 사고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MQ-9이 정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정상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미국이 추락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민간 재산 피해는 없고 부상자는 없고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날다가 자기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직접 추락을 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MQ-9 리퍼가 어떤 무인기냐면 무려 한 대에 440억에 달하는 굉장히 고가의 네, 최첨단 무기입니다. 440억. 정찰기 기능을 하면서도 하늘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정도로 주되게는 킬러 드론, 무인 공격기, 암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무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찰보다는 암살, 진짜 뭔가를 격추하고 뭔가를 죽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시켰던 그 암살기가 이 MQ-9 리퍼입니다. 네. 그동안 한반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됐었냐면 북한을 겨냥해서 한미연합훈련할 때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거나 북한이 핵무기 시험하거나 발사하게 되면 MQ-9 리퍼를 들여와서 북한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많이 됐고요. 네. 북한을 상대하는 무인기다 이런 식으로 언론 선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25년 9월 2개월 전이죠. 아예 주한 미군의 MQ-9 리퍼를 운용하는 부대를 창설해서 군산에 상주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무인기 하면은 약간 아직까지는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때문에. 맞죠. 지금 무인기 때문에 전쟁 날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2개월 전에 이거를 부대를 창설했다고요? 네, 북한을 적대시하는 군사 작전을 펼치는 이 미국의 정찰 무인기를 상주 배치를 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 7공군이 이 배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거다. 노골적으로 북한 겨냥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군사 관계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국의 수뇌부나 테러 조직 지휘부의 제거 암살 작전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고정 배치되는 것에 북한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지휘부 제거 암살을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너네를 그런 식으로 압박하겠다. 네. 대놓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럼 MQ-9 리퍼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추락사를 했다는 건데 그러네요.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겠는가? 이 사고 전반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면 아마 추락 직전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임무나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게 이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됐고 미군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락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그런데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는 건 뭐냐면 군 소식통이 북한의 GPS 교란의 역량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래서 굳이 콕 집어서 GPS 공격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다시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임무 작전을 했어. 근데 노출이 됐고 통제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그 무인기가 사고라도 쳐봐요. 북한을 상대로? 그러면은 진짜 전쟁인 거잖아요. 그 순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건 북한의 이 GPS 교란 이야기가 군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실제 북한이 GPS 교란을 해가지고 이 무인기를 마비시켰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세계 최첨단이라고 자부를 하고 하늘 위의 암살자니 사신이니 했던 무기가 북한에 의해서 추락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피도 하겠네. 네,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위상도 함께 추락하는 거죠. 보통 촬영용 드론 같은 것들 이렇게 신호가 끊기는 상황에서 비상 착륙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440억짜리가 그런 기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이제 통제를 잃은 게 아니라 통제권이 넘어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여서
추락시켜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김정 PD님께서 정확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종 불능 상태가 된 MQ-9 리퍼가 노획될 것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획이 되게 되면은 수집 정보나 이동 경로, 무기 성능, 기밀 사항들이 막 유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노획되는 거를 막으려고 이제 기체 자체를 포기하는 야, 이 추락을 440 결정한 거 달러를. 아니냐 네, 야.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럼 노획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노획당할 만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 갔던 무인기도 이렇게 노획당해가지고 경로 다 뽀록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와 들켰다 걔는 네. 좋아했잖아. 네, 그때는 노획당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네네. 미국이 또 북한에 노획당한 공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에서 불법 도감청 벌이다가 납포돼가지고 거의 항복 문서, 사죄 문서 쓰고 풀려나는 일, 뭐 돌려받지도 이런 일도 못했어요. 있었죠. 네, 그쵸? 푸에블로호가. 네. 지금 푸에블로호가 대동강에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969년도에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북한의 영공을 침범했던 정찰기 EC-121이 실제 북한에 의해서 격추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될까봐 미군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자체 추락을 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어떻게 근데 내란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또 반증 같아요. 요거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애초에 이렇게 대북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는 미국의 킬러 드론이 한반도 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미군이 한미연합훈련 당시에 윤석열과 계엄훈련을 진행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했죠. 그리고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서도 보고 체계에 따르면 미군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묵인 또는 승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합참 공식 작전으로 이해하고 자기는 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거든요. 네. 합참의 보고 체계에 따르면 미국 연합사를 거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인형 전쟁 수첩에서 발견된 그 저강도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펼치고 싶은 대리전의 기본 구상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인형 1당과 드작사 1당이 펼쳤던 이 드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국의 정찰기가 동원되는 이런 저강도 드론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일련의 군사 행동이 굉장히 불안한 안보 위기로 느껴지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이래서 군에서도 내란 청산이 안 됐다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목숨 걸고 군에서의 내란 청산 막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내란 청산을 사실 하려면 미국 얘기를 건드려야 됩니다. 미국을.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또 황당한 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미국의 그 저강도 드론 전쟁 이 안보 위기 긴장 고조의 구상 자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북한, 중국, 러시아는 자극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440억짜리 정찰기를 자기 손으로 추락시킬 정도로 돈만 버리고 네, 밀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의 대리전의 장기말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심을 잡고 미국의 장난질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북 관계가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국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도 이런 상황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요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를 알고 했든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거랑 같은 시기에 이게 나왔었죠. 대통령인데 알고 알아야지. 있겠죠. 네,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지.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분명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 한반도가 위태로운 상황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고 대응과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위태롭다라고 얘기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수방 갔다 오는 순방 중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네, 이 MQ-9 리퍼의 작전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것은 아닌가 그러네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뜻대로 안 풀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맞습니다. 대만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뭘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좀 대리전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보면 좋겠는데 네네. 사실 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트럼프와 미국이 항복 문서를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주 들이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구체적입니까? 네, 이제 28개 항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뭐 네. 협정을 맺어라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제 제시한 28개 항의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비밀리에 접촉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네, 이게 그리고 핵심인데. 네, 이걸 하려고 지금 젤렌스키가 그쵸. 미친 듯이 날뛴 전쟁한 건데. 이걸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 러시아 영토로 지금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러시아 영토로 완전히 인정해라. 우크라이나는 이 영토를 포기해라. 와. 그리고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선이 교착되고 있는데 이것도 러시아가 이렇게 차지한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포기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이 선언되면 우크라이나는 100일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정권의 날리는 교체를 거군요.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가 해제되고요. 네.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체로 수용이 되고 그러네요.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항복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젤렌스키 망명 간다는 그런 썸네일의 그래요. 유튜브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맞아, 있더라고요. 영국으로 간다 어쩐다 네. 하는데 젤렌스키가 네. 그래서 이걸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수용할 것 같은 오, 입장으로 진짜 더 이상 안 네, 되겠구나. 불평불만은 얘기하고 있지만 네, 네, 네. 수용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시작하면서 내건 명분이 3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중립화해야 된다. 비무장화해야 된다. 탈나치화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다 요구사항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너무 기가 찬 거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가스까지 팔아먹기로 아니 진짜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생각해보면 러시아랑 정말 가깝거든요. 대륙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미국 말 듣고 하다가 지금 러시아랑도 싸워서 전쟁 났죠. 그다음에 미국 그거 얼마나 돌아서 가져와야 됩니까? 천연가스를. 그리고 비싼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으로 단물을 뽑아먹고 대로 뽑고 버리는 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미국 대리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촛불행동 TV에서도 그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언급 영화 많이 됐었는데요. 저 이틀 전에 봤어요. 요즘에는 네. 이 영화 안 보시면은 저희 국제 정세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거기 네. 인상 깊었던 이제 대사 중에 항복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미국의 네. 처지를 드러내는 이제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핵 공격을 하면은 자살이고 안 하면은 항복이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처지고 미국 대리전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전쟁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나라를 키우고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전쟁은 본성이고 그 나라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면 미국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극 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실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힘이 강해져서 군사적 대응을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지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혀를 믿고 트럼프가 자꾸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쟁을 구상하고 있고 그게 국지전이든 대리전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추게 되면 피스의 보조를 맞추는
맞추는 게 아니라 전쟁의 보조를 맞추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장사꾼이니까 이런 생각 드는데 내심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트럼프가 네오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긴 하지 트럼프 자체는 전쟁을 바라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개인이 말하고 있는 그 새치혀의 말이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본성 자체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네, 그리고 실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리전을 하는 이유도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이길 수 없으니까 대리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미국이 직접 전쟁을 감행을 하고 결행을 하겠죠. 네. 근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기가 어렵거나 피해가 크다고 예상되니까 대리전을 선택하는 건데 대리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질전쟁. 네. 미국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은 그 속에서 자기가 챙길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 같은 상대 국가를 소모시키고 자기 패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킨다거나 아니면 대리전을 직접 수행해주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뭐 경제적으로 수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대리전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물을 뽑아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단물을 뽑아먹은 미국이 지금은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게 정말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한반도일까봐가 늘 우리는 불안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전장으로 이제 대만 전쟁 계속 만지작거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일본을 등 떠미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 미국 대사가 이번에 나와서 트럼프도 자기도 다카이치를 지지한다, 일본을 돕겠다 이렇게 중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처음으로 미일 동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의 뒷배에 미국이 버티고 앉아서 계속해서 등을 떠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카이치 같은 이런 극우 집권 세력은 완전히 망상에 빠져가지고 거기로 돌격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군사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고 뭔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걔네 입장에서도 완전 좋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망상인 건데. 네, 그게 또 일본의 극우 집권 세력의 본성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네,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평화체제 구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뒤가 좀 바뀌었군요 지금. 네, 원인과 결과가 다시 바뀌었다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북적대적인 훈련을 멈춰야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체제가 구축되면 훈련을 멈추겠다? 이건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 지도부를 제거하고 막 북한을 점령하고 심지어는 핵전쟁을 가장하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무인기 막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만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윤석열 때 한미연합훈련의 횟수와 강도가 매우 이렇게 강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도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더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보통은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상반기에 큰 한미연합훈련 한 번, 하반기에 큰 한미연합훈련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요즘은 거의 1년 내내 연중 무휴로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20일에도 진영승 합참 의장이 호국 훈련 현장을 방문해서 도하 훈련을 하는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의 내용이 최전방 강에 다리를 놔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군도 자기 SNS에 이걸 올려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면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본질상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지 않게끔 더 연합훈련 하자고 하는 데잖아요. 네, 미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어떤 수위의 긴장과 안보 위기를 조성해서 네. 자기의 군사적 패권을 지키고 북한을 압박하고 무기도 팔아먹고 네. 이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남북관계 문제, 동북아 정세 문제 관련해서 위태롭다는 상황 인식은 정말 맞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국을 넘어서는 용기를 내야 된다. 네. 결국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다소 모순되고 이런 지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는 저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그 미국이라는 벽을 넘는 데에서는 정말 주권자 국민이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엄호하고 있다. 우리가 돕겠다. 함께 하자. 목소리 내자. 이 광장의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한 대리전의 희생양이 되느냐, 미국에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국익과 주권을 지켜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위원장님 하나 정도? 네, 맞습니다. 한마디 좀 하세요. 네, 제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에콰도르 지도가 네, 지금 다음 아까부터 계속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에콰도르 조용히 지도는 하고 언제 있었습니다. 나오나? 네. 없는 네. 줄 알았어 나 우리 김지영. 다음 이슈를 우리 김지영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네, 오늘 에콰도르의 한번 미국 띄워주시죠. 기지가 없어진다고요? 맞나요? 네, 원래 미국의 예전에 에콰도르에 네. 예전에 미군 기지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 반미 진보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외국 군사 기지 설치와 외국군 주둔 금지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였고 가결이 됐어요. 야 시원시원하다. 네, 그래서 에콰도르 미군이 에콰도르 국민의 국민 투표에 의해서 철수를 2009년에 하게 됩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친미 우파 성향인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최근에 됐고요. 네. 미군 기지를 재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에콰도르 국민 다수가 국민투표에 참여해서 61%가 미군 기지 유치에 반대를 해가지고 미군 기지가 다시 에콰도르 땅에 유치되는 것은 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거를 국민투표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하는데 오세훈 급식 안 주는 걸로 국민투표 그때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짝치네. 정말 열받습니다. 이런 걸 네 아무튼간. 한강버스는 왜 투표 안 하죠? 투표해서 사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거면. 네 아무튼간 네, 너무 그래서 좋네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남미에서 자기 패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에콰도르가 그런 데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남미 구상으로 놓고 보면 이 중남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뭐 북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지배 아래 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에콰도르에 미군 기지 설치하는 게 몹시 중요했던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브라질,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여기는 좀 반미 국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중요하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친미 성향인 에콰도르 대통령을 앞세워서 호기롭게 밀어붙였고 실제 이제 정부에서 미군 기지를 다시 유치하고 싶어서 이 투표를 밀어붙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여론전을 네. 펼쳤겠습니까? 네. 근데도 61%가 네. 반대. 그러니까 마약 문제 이런 거 언급하면서 미군이 있어야 마약 소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에 주한 미군 기지가 정말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 국민 손으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서 90이 넘은 할아버님을 최근에 만났는데 네. 이 할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미국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총알바지 노릇을 해주고 있는데 돈을 미국에 왜 퍼주냐 총알바지 한 값이라도 받아야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맞지 않습니까? 돈 받고도 못할 게 총알바지 노릇인데 네. 돈을
갖다 바치고 총알바지를 해줘야 됩니까? 야, 정말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네.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국민 주권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대미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미군 기지 문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공동 팩트시트 거기에 국방비 올리는 거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방비 올리는 거에 주한미군 기지나 미대사관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사실 포함된 거다. 약간 변명조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 사실은 잘 안 할 거잖아요. 늘 그냥 무상으로 썼던 거니까. 근데 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아 지금 여론을 좀 신경 쓰고 있구나. 요 문제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거든 이거는. 네, 사실은 그동안 많이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김준영 의원이 국정감사할 때 이 미군 기지의 무상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민주권당도 추산을 해보니까 최소 연간 13조 이상의 특혜를 미군 기지 사용료에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13조가 우리나라에 생기면 그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주한미군 기지 내 지원금 말고도 무슨 또 뭘 준다면서요. 지원금 명목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돈을 퍼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근데 무상 혜택 주고 있는 것들 다 받아내자는 거죠. 언더독님이 촛불은 계속 미국, 일본 첩자들한테 요주의 단체로 감시를 받을 것 같다고. 네, 저희 김지선 사회자도 아마 CIA에 아마 신고가 됐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권 자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오늘날 국민 주권의 요체는 자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주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내란 청산하려고 해도 우리 국익과 주권을 지켜서 민생을 살리려고 해도 번번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한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우리 법상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에게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무기한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주한미군 이 기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아예 제정하자. 저희는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목소리를 좀 받아 안고 입법 활동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국민주권당 화이팅입니다. 네, 이거 받아서 다 지역에 돈 돌리면은 지역에서도 엄청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지로 다 돌아가는 돈인데. 그쵸.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선을 넘는 저희 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넘었나요? 네, 시간을 많이 넘은 것 같은데. 말도 많이 넘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